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고서에 물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명할 때 동물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형론에 나오는 관상의 페이지가 1%, 많으면 2%밖에 없어요.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형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예,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 이른바 사주 팔자를 보시는 분들, 또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 관상을 보시는 그런 관상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특검 조사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하나씩 이제 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재건 씨, 관상가, 풍수지리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인지. 지금 이제 화면 저 끝에 있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그래도 사주 팔자 명리학에 좀 밝나요? 아니, 밝진 않은데 예.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백재건이라는 예. 이분은요. 예.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분이에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예. 이분이 이제 아까 저 영상 자료에 나왔지만 그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상을 정리하는 걸로 이제 일가를 이룬 분이라 예. 이분이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대선 전후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떠돌기도 했어요. 누구 특정 후보들이 누구를 예. 닮았다, 무슨 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강화의 고수라기보다는 미디어 노출이 많은 분이어서 예.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생긴 이제 풍모가 또 약간 도사풍이었기 때문에 수염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누구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숨어 있는 고수가 아니고 예. 많이 알려진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천공과도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저명한 예. 풍수지리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명한 네. 관상 또는 이제 풍수지리학자다.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동물 관상학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작. 공작. 그러니까 악어와 공작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는 뭔가 왕이 될 그런 상인가요? 뭐 통상적으로 저는 사실 그 악어라는 동물이 예.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전통적인 동물과는 다소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포악한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뭐 호랑이, 그렇죠. 뭐 사자,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상을 보통 말하고 예. 그러는데 사실 이제 뭐 악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예. 근데 이제 또 비교적 이제 김건희 씨에게는 또 뭐 공작이라고 하는데 공작이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백재건 씨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뭐 제가 예. 거기 뭐 토를 달 필요 없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예.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그 역학, 뭐 사주, 관상 이런 건 어떻게 전통 어떤 토테미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뭐 우수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예. 뭐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것을 뭐 너무 주기적으로 또 자주 만나고 예. 또 그다음에 무슨 큰 대소사가 있었을 때 또 이런 분들과 상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주변에 보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사업하시는 분은 특히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것에도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권이 또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예. 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쉽게 말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이 무속인과 13차례나 통화를 한 것도 의례적이지만 또 어쩔 때는 1시간 넘게도 통화를 예, 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대화를 했는 것인가?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통령과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과연 국정 운영에 혹여라도 이런 무속과 관련된 거와 연결지어서 국정 운영에 예. 혹시 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사실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백재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관상가 이제 풍수지리가인데 뭐 잘 맞추는 사람인지 도가 정말 깨우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뭐 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 백재건 씨와 모두 14차례나 통화를 했다. 4시간을 넘는 시간이다. 그 시기를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7, 8, 9 석 달 사이에 총 13차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4일 날 7월 4일은 1시간 35분, 16일에는 40분, 19일에 46분인데 박 변호사님, 이 7월 4일 날 1시간 35분 통화한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천공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천공이 아니었나 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을 얻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에 대한 사람이 헷갈린 수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천공이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조언을 얻고 이런 뭐 부탁을 하거나 했을 수도 예.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백재건이라는 사람한테도 추가적으로 또 문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묻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겠다 이런 입장일 예.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통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느냐. 단순히 질의와 응답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뭐 1시간 반 동안의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시한 말고 그 당시에 예. 사안 말고 그 밖에 다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이 초쯤에 민주당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이제 관저로 개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보고 갔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무근이다 이렇게 그때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CCTV 막 공개한다 그랬고 이제 그거 예.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보니까 풍수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박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 석박사는 이제 뭐 그 풍수지리로 석사를 하고 박사는 정확하게 뭘로 받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수지리와 관련한 좀 그 식견이 있는 분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하면 뭐 좌청룡 우백호 그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기륭화복 정도를 이제 예. 특지를 하는데 이제 선택하는데 따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모총장 공관을 이제 대통령 관저로 만드는 예. 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륭화복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아마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가 좀 길지간히 흉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서 뭐 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 이제 예. 그 관저 TF, 그러니까 그 관저와 함께 청와대를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TF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혼재돼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백재권 씨가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당시 이제 야당이 공격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왜 무속 혹은 주술 때문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예.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었지만 지금 나와서 오는 저런 자료라든가 저런 지금 정황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 자문은 구했을 것인데 예. 그것이 어떤 실무라인 혹은 이제 관저를 이전하거나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른바 그 TF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다는 그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언을 했고 또 어디까지 조언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실무선에 또 지휘 계통에 내려가 가지고 반영이 됐는지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문을 얻는 거야. 그거는 뭐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라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문을 얻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이 또 예산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치가 됐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물을 포인트고 지금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좀 긴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백재권 씨의 얘기들이 좀 반영되진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은 이사 갈 때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들 자문을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긴 하지만 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좀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뭐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죠. 그럼요. 근데 국정 운영에서도 이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럼 그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관절을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의 관절을 이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될 것이고 예. TF 구성하는 이 실무자들이 사실 뭐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또 알려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간에는 또 풍수지리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건축 설계사라든지 뭐 공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 조언을 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절차를 거쳐서 뭐 영부인도 대통령도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그 실무자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야지 예.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국정 운영에 이게 관여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고 또 하나의 증거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5개의 기둥을 박아놨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철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주술적이고 또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관저에 했다면 대통령 관저 예산으로 또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였느냐. 예.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혹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관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예. 하지만 조언을 받으려면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풍수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풍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실제로 풍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맨하탄 빌딩에 돈을 트럼프 빌딩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그 이제 분양했던 것때 대박을 쳤을 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나는 풍수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 풍수는 신비한 것을 이제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풍수를 잘 이용하면 생활 공간과 아주 밀접한 예.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실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 어록에 나오고 그건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 풍수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음험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 두 갈래로 좀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풍수 자문을 구할 수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예. 이분들은 뭐 숨어 있는 어디 뭐 저 강호의 고수들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일종의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 걸 과정에서 어디까지 물었는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저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전하는데 반영이 됐느냐? 그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된 과정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실무선을 통해서 결정이 올라갔느냐? 예. 근데 그 과정에 예산이 투입된 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영부인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그 법적으로 부여된 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따져 물어야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풍수에 밤낮 의존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은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따져 물을 것은 따져 묻되 예. 정확하게 뭐 포인트를 가려서 묻고 그다음에 책임을 그래야만 규명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CCBB를 불문곡직하고 가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백재권 씨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관저 이전에 참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과 불법을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수를 믿고 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부당의 차원인 건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이제 위법한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 이게 만약에 뭐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지리가가 했던 말도 참조를 하고 반영 예. 그런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뭐 참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예. 만약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결정 자체에 대해서 풍수지리가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그 반드시 그 장소와 그 위치에 해당되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라의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재미삼아 이제 백재건 씨에게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관상을 봐달라고 하는 것 정도야 뭐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큰 결정을 할 때 자문을 구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격이 좀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재건 씨가 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또 어떻게 이 김혜경 여사랑 이제 평가를 했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살쾡이로 이렇게 이제 동물에 비유를 했고 또 김혜경 여사는 퓨마 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원숭이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진돗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재건 씨가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이제 동물의 관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재건 씨 외에 김건희 여사는 많은 이 주술가 또는 이른바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아,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X락하면 가나. 내 얘기 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내가 선거 때 내가 이런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지역 공부도. 그런 조언을 많이 했고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 용산은 안 된다. 거긴 그런 터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저런 거 건진법사 뭐 이런 사람 말고 용산을 갔구나. 그러니까 백재건 씨, 또 천공,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왔던 로봇계 사업자인데 뭐 한 5천만 원짜리 이제 시계를 김건희 씨에게 줬던 서성빈 씨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자칭 지리산 도사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정말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그런 도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까? 일단 저희들이 딱 떠오르는 것 하나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대통령 내외가 영국에 갔는데 정작 참배를 못했어요. 그렇죠. 뭐 그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교통이 너무 막혀서 못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게 아니다. 네. 이 무슨 점술가 이 사람들이 불길한 게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들 그때는 험맹랑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실 그 얘기들이 그때 이제 벌써 예. 뭐 얼마입니까? 1년 반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 예. 이제 그때 뭐 시사 프로에서 다루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게 말을 하자면 이제 국가 사절로 가서 이제 예. 영국 여왕의 조문을 간 건데 그게 일개 주술가들의 이제 그 점술가들 혹은 뭐 위역술인들의 얘기에 예. 따라서 정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말하자면 경로를 바꾸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잦은 이런 예. 사태, 그러니까 잦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말하자면 진실 여부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분명한 건 제가 보기에
의존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 이렇게 있어서도 의존을 하고 의존을 그다음에, 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귀를 열고 자문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총장이란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직행을 한 케이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한 번의 경험 없이 유일하게 대통령 된 가장 첫 사례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그런 상황, 정치적인 불확실성인 상황들이 불안했고 또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혼란과 공포를 주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뭐 그다음에 정치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예. 일종의 전략 참모들 얘기보다는 믿어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에 더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도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 논리나 이성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예. 감성과 직관에 의해서 하는 얘기들이 더 신뢰를 얻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과정들, 검찰총장까지 오는 과정이나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들에서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쪽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논리나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더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귀를 기울이는 경도가 더 커졌을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사실 그 말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에 가서 그게 이제 불길하다고 피했다. 그 말은 참 현재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데 뭐 이 또한 사실은 뭐 나중에 특검 조사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조사하다 보면은 특검에서는 새롭게 인지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그것 또한 뭐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찌됐건 지금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국정 운영이 주술과 혹은 역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예. 생각에 상당히 좀 지금 씁쓸하고 좀 참담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여론으로 비판하거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당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이거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구분되어서 우리가 좀 비판과 비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제 밝혀지는 시간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저를 이전할 때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자리를 뭐 양평에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전문가 관상이나 풍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선 결정을 하니까 참조를 하니까 그것까지 비난하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는데 불길한 귀신이 붙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영국까지 갔는데 조문을 참배를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건진법사처럼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건진법사의 의견이 개입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공천을 주는데 거기에 지리산 도사인 명태균 씨의 의견이 개입한다든지 이러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사실 뭐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된 그런 의혹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지만 또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렇죠. 사실 일정이 또 취소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이런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참 국가적으로 비통한 일이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도 왜 12월 3일인가? 왜 그 시간도 뭐 10시인가? 라고 하면 뭐 한자로 풀어서 보면 그게 뭐 왕자가 만들어진다느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국가를 운영하면서 뭔가 석연치 예. 않은 이유가 있었을 때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들이 이런 무속 논란이었는데 원래 또 그런 것들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논란들이 또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이 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 주변을 보면 명태균 씨도 뭐 지리산 도사라고 하죠. 천공 도사라고 하죠. 건진 법사. 저는 법사가 뭐 법인카드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요술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또 최근에 시계를 전달했다는 서성빈 씨도 본인도 역학이라면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또 오죽하면 비상계엄할 때도 햄버거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같이 다 역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걸 보면 아무리 설마 그렇게 했지만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주변인들이 모두 다 이런 것이고 또 김건희 씨 본인도 예. 뭐 한 녹취에 따르면 본인이 뭐 그런 걸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영적 대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수사로 인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참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제 주술가들과 좀 친분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여러 국정 현안에 이제 개입했을 가능성들이 이제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MBN 단독 취재 내용인데 2024년 총선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모아놓고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총선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을 수는 있죠. 그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뭐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권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과연 그런 얘기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부인이 국힘의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직자들이 못 가겠다, 안 가겠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내놓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지. 예. 식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문제를 삼거나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뭐 밥을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만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거는 위법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 자체로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법한 행위를 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서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공천이라는 거는 정당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예. 하는데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적절해서 불법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개입했다라는 정황까지 있고 다른 증거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명백한 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천에 개입을 했고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다른 증거들이 함께 이제 곁들여진다라고 하면 이런 정황 증거도 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이 그냥 단순하게 격려 차원에서 밥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선거 또는 총선 이런 정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심,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 폭로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꽂으려고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 당직자를 만난 김건희 여사도 선거에 개입하는 의도를 갖고 당직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배우자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배우자의 자격으로 거기에 앉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없다.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의 이름으로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당직자들을 격려합니까? 이를테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을 초청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그 부인들을 초청해서 밥을 내고 격려를 했다.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물론 이 부속실은 없었지만 당에서도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예. 당에도 여성 특위가 있고 여성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남녀 불문곡직하고 당직자들을 불렀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이 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오고 왔던 내용들 중에 뭐 일종의 이제 뭐 공천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꼽거나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 당직자들이 대통령 영부인의 말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거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속실이 있었어야 했다는 얘기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정 조정들을 예. 이 부속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 부속실에서 그냥 대충 혼재돼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갈 자리가 따로 있고 영부인이 배석할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뒤섞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개입하려는 의도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지금 나온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것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또 이런 지방선거 총선 공천 개입 등등 모든 것이 정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평소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강변해 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가 그렇지요. 남편이 표현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인사를 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시고 잘못을 뉘우치는 회한에 가득 찬 그런 말씀들 군데군데 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이 문제가 됐고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굉장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기는 그냥 내조만 하겠다. 우리 남편을 온전히 남편으로만 봐달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영부인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렀어요. 밥을 샀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적인 게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한 건데 왜 휴대폰은 수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수거를 다 모두 맡겨놓고 식사 자리 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왜 떳떳한데 휴대폰을 왜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목만 공천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천 잘하는 법하고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더 많이 얘기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김영선이라든지 김상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천 계획과 관련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인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심평 변호사의 또 얘기긴 합니다만은 윤 정부 초기 인사를 장제원 이제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이 해서 엉망이 됐다. 이제 혼선이 많았다. 근데 그런 거는 대통령이 얘기하고 평가를 할 말이지 김건희 여사가 평가할 말입니까? 그래 특히나 저는 어쨌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가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저는 저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 심평 변호사가 전한 얘기 갖고도 지금 김 여사 측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더라고요. 뭐 고발하겠느니 법적인 책임을 예. 묻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나오고 마치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듯이 얘기가 건네가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회한과 뉘우침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감성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들이 나와야죠? 전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접견하고 말았어야죠.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은 내 뜻과는 또 아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됐다고 또 법적인 또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적 국민의 예. 법 감정을 더 지금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수사 받으면서는 침묵하고 진술 묵비권 행사하면서 왜 저렇게 친분 있는 변호사 만나가지고는 저렇게 술술술 잘 얘기할 것인가. 예. 이런 얘기들에 당연히 국민적인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어떤 말하자면 변론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예. 뿐더러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재판부에 우호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특검만 자극하는 거예요. 왜 사적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잘하면서 우리한테 와서는 사실관계조차 얘기를 안 하는가. 예.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 변호사도 누구든 이제 가서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해서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나오면서 더 증폭되고 예.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전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전한길 씨가 간대잖아요. 김건희 여사 보러. 그러니까 전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니까 또 전한길 씨가 또 다른 신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 보고 김건희 여사 접견하러 가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심평 변호사가 진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얘기를 술술 지금 언론에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김건희 여사 쪽 진짜 재판 법률 대리인들, 변호인들은 또 심평 변호사하고 또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속여가지고 접견 신청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를 얻어내서 그것을 친분 있는 기자와 함께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동훈 얘기한 적 없다. 배신 얘기한 적 없다. 이게 얘기가 달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치소에 있는 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나뉘는데 변호인의 접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그거는 결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전제는 그러면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피의자가 이 선임한 변호사여야 됩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지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변호인으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외부에다 발설을 하는 거는 그 자체도 변호사 윤리에도 사실 어긋나지 않고요. 만약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변호인으로서 선임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뢰인과 이런 긴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언론이나 오픈된 장소에다가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랑도 사실은 좀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뭐가 끊임이 없네요.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주에 전환기 씨가 또 만나고 나오면 또 무슨 얘기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도배가 될지 상황을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월 3일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님,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는 계엄을 방조하고 국회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그런지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 그냥 집에 와서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져 있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진술했고 헌재에서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CCTV,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없었으면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 나는 모른다, 나는 계엄 선포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봤는데,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CCTV 안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전 총리가 저는 오히려 조금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실 요즘에 그 정부기관 같은 데는 아주 보안 시설 외에는 전부 CCTV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없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서 헌재 탄핵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갔지만 이른바 정치 재판에서는 그게 넘어가지만 사법 재판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거의 반년을 텀을 두고 이제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본인에게 좀 타격이 큰 거죠. 크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건 이상민 장관도 구속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가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트리거 같은 거였지만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와 언사를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 선포문을 한덕수 총리에게 줬어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곧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무위원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죠. 하여튼간 뭐 국무위원들이 11명 와가지고 하고선 대통령이 TV 앞에 가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자, 이러면 내란 음모의 그 핵심
주요 종사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정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조에 넘어서서 사실상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사실상 지금 추경호 전 의원하고 통화한 내용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에 대해서 30분 동안 표결을 막아달라라고 예. 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상민 전 장관도 단순히 막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그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건데 한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방조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 사실을 그동안 부인해 왔었는데 왜 그러면 계엄 선포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왜 시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을까? 만약에 계속 부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이 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본인도 스스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점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서 향후의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예. 조금 가만히 대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좀 막아야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랑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위증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위증은요 달리 말하면 이건 증거인멸하고도 사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는 증거인멸이 있기 때문에 법관에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증거인멸하고 우려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예.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관이 봤을 때는 죄질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려를 했을 때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탁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내가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 집에 와서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참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국면이군요. 만약에 이분이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잠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는 특검 출발 예상, 못했을 할 것이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버텨왔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렇게 내란 공범으로서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있지 않았냐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사후 문건 서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방조의 수준을 넘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뭐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예. 막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뭐 시인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특검은 그렇게 특정을 하고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뭔가 소명을 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때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도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주희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권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들여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다음에 출마하겠다, 정치적 성과를 보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연 제가 생각했던 조국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대한 이제 이런 감사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보를 하셨지만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사면 복권을 제일 먼저 주장을 했던 강덕구 의원도 그렇고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뒤늦은 후회인가요? 이 지지율 그래프 보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까? 오늘도 먼저 또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기 전부터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될 것 같다는 사실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은 저는 특별 사면 되기 전에 이미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 사면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적인 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특별 사면이 되고 나니까 조국 전 대표의 어떤 발언들이 상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젊은 세대들과 다른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의 단어인데 하나는 n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n분의 1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우 조금 오만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n이 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더 우려스러웠던 발언은 뭐냐면 2030 세대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라는 이 발언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하는데 2030 세대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안 좋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은 이미 해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이 발언들이 저는 좀 국민들을 자극한 면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부위원장 말씀은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밖에 나온 조국 전 대표가 너무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한 말에 의하면 대통령님 이거 조국 전 대표 사면하면 4% 5%포인트 정도 지지율 빠진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 임기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년 8.15 광복절에 해도 됐잖아요. 왜 임기 반도 안 채운, 형량을 반도 안 채운 조국 전 대표를 서둘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했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유상호 수석이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현실 정치인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4, 5% 조금 지금 더 빠졌죠.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미 사면하기 전부터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 정치평론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저거 이상 빠질 거라고 다 예상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건 뭐 이쪽에서 뭐 밥을 먹고 분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하죠. 근데 정말 이 대통령이 몰랐을까?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지금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율 조금 조정될 거지만 빠진 지지율 상대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을 하는데 얘들 어디 가겠어. 중도에 좀 묶여 있다가 내가 조금 나중에 정치로 성과를 내고 결과로 보답하면은 다시 나한테 올 거야. 정치가 그렇게 근데 간단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사면하는 게 차라리 좀 낫다. 지지율 까먹더라도 나중에 복원할 수 있으니까 가자.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ARS 뭐 여론조사 다 하는데 ARS 특히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온다는 ARS 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이게 선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갤럽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 면접도 더 빠질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는 분인데 여론의 중요성을 모를까? 모르진 않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정치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석을 하나 더 하자면은 저는 조 전 대표를 시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았다. 그다음에 뭐 연말 특사든 내년 3.1절 특사든 언제가 해도 되는데 최소한 형기 한 반 정도는 해도 오히려 그때는 국민적 역풍도 덜 하죠. 다 알지만 이번에 했던 이유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낙선도 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원보이스가 아니라 정말 원맨 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면은 뭔가 이 좀 약간 구도와 이런 진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이번에 뭐 우표 발행하는 거 보니까 김혜경 여사하고 박찬대 의원만 우표에 뒷모습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예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복원이 될 것이냐.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 우리가 태극기 아래 효과라고 합니다.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지지율이 조금 올라는 가요. 근데 저는 내치에서 잃어버린 지지율과 외교에서 얻은 지지율을 저는 등치시킬 수는 없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두고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 초반에 그 골든 타임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도 예상을 했지만 해도 이 정도일지 몰랐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청래 견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프레임 또는 해석을 하시는데 민주당 쪽에 나오시는 패널 분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뭐 대통령과 자신은 한 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써 부인하고 있는데 자꾸 해석이 글로 가요. 아니 정치를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에서 나오는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좋다고 말해요. 왜? 이미 조국과 대등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떴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가 뭐 대통령을 꿈꾸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뭐 혼자서 할 겁니까? 누군가를 경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절대 혼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성탄절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형기를 조금 절반 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잘못된 검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그 취지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의 오남용 때문에 권력에 대한 오남용 때문에 매를 세게 매우 많이 맞았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형기를 절반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유불을 계산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면은 상당히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은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닥쳐가지고 12월이면은 이미 지방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때예요. 그럴 때 특별 사면하면 과연 지금만큼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고마워할까? 저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견제 내지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도 꽤나 많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합당은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인 일이라 지금 아직은 좀 예상이 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제 강 부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개혁의 이제 부당성, 그러니까 당위성,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희생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제 풀어줘도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추석 전까지 이제 뭐 입법하고 검찰청 개편하고 뭐 공소청 만들고 기소청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 10명 넘기 때문에 법안 냅니다. 더 센 거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조국 혁신당은 이쪽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본대 역할을 합니까? 이제 여당인데 과거 야당일 때는 쇄빙선 역할하고 뒤에서 이제 본진 역할을 하면 되지만 지금 여당인데 여당의 정부조직법을 흔드는 법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대표 나온 게 민주당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써 이제 부인하고 애써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보십시오. 자, 지금 조 전 대표가 나온 다음에
지금 뉴스의 빈도를 보세요. 과거에는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한 뉴스 예. 빈도가 6위였다면은 요즘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어찌됐건 미디어는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조 전 대표가 나온 것은 야권의 그러니까 여권의 지형. 지금 뭐 조 전 대표가 뭐 그때 대통령 대변인실 말로는 야당의 한 구성원이지 어떻게 여당의 한 구성원이 얘기하는데 누가 조 전 대표를 야당 대표로 봅니까? 예. 여당의 범여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조 전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합당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예. 조 전 대표가 내년 그 호남은 따로 호남은 경쟁하고 딴 데서는 선거연대하고 정당 정치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역풍 맞고 그렇다면 저는 따로 경쟁하는 게 맞을 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범여권 진영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 진영도 뭔가 균열이 좀 생기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태양이 두 개 뜨려고 하니까 자꾸 균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 하나가 큰 게 하나 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꾸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태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금간 경주에 가서 신라 금간 찍은 머리에 씌운 것 같은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늘 내렸습니다. 이거를 SNS에 올리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 거라는 걸 모르고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뭐 광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합리적인 대중을 보고 해야지 광적인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뭐 과거에는 이제 본인의 부고 빼놓고는 어떤 기사든지 다 정치인에게 좋다라고 하는데 예.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SNS라든가 많은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서 그게 한번 박제가 되면 상당히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 금관을 쓴 듯한 사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 올렸다는 뜻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누구나 뭐 금관이고 이거 올리면 야 난리 나겠다, 야 시끄럽겠다. 이거 알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속내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일정 정도 이런 노이즈 마케팅도 필요하다. 필요한 거로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최수영 평론가는 정말 정청래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금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당 대표가 대선 후보 꿈을 꾸지 않으면 누가 꿉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첫 여당 대표인데요. 내년 7월까지 1년요? 순진한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한 번 더 연임합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이 길을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혁의 딸이라는 강력한 팬덤이 있었다면 정청래 대표에게는 박찬대를 이기는 강력한 당원 주권주의를 또 열망하는 이른바 정팬들이 또 있어요. 뭐라고 명명할지 몰라서 제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찌됐건 또 김어준이라는 또 뒤에 정말 아주 대형 스피커가 지금 또 버티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꿈을 안 꾸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급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은 대단히 큰 패착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떠나기 직전에 아무리 에이펙 가서 저게 현장 점검할 때 우연히 찍혔다고 한 사진이건 하나 이 사진 찍혔다고 해도 누가 올리자고 해도 불경스럽다고 내리자고 했었어요. 근데 판단이 안 섰어요. 이 얘기 뭐냐? 조 전 대표가 등장하니까 본인도 마음이 급해졌고 뭔가 나도 정치적으로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도한 욕심이라는 전 패착이라고 봅니다. 뭐 본인께서는 명청 시대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완벽한 한 몸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속내는 좀 따로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이번에 당 지도부 초청받아서 여당 대표 대통령 독대 안 했잖아요. 그 사례가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만찬 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국내인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축하화환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이 뭡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시키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오늘도 그 얘기했고.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왜 축하화환을 보낸 겁니까? 저는 이제 의례적인 형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는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흘러가는 예. 걸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과 전혀 반대인 분들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런 분들하고는 저희가 국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뭐 정당 해산도 얘기하는 것이고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합리적인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국회 안에서 협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오늘 화안 보낸 것은 어떤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나중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손을 잡고 같이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정당 해산시키겠다라고 여당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과연 여당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통합과 협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나온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 전환길 씨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입장이 허가가 됐을까요? 불허가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이가 이제 대신 목소리를 샤우팅을 날려주니까 배신자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았고요. 여하튼 전환길이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최고위원입니까? 최수진, 양양자, 김재원 이름도 보이고요. 이미 투표 결과는 끝났습니다. 아시죠? 예, 이틀 전에. 예, 예상대로 예정대로라면은 4시 46분, 지금 이제 5시인데 한 15분 전에는 청년 최고위원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당대표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좀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 현장에, 전당대회 현장에 전환길 씨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못 간 것 같습니다. 들여보내지질 않아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요? 좀 밋밋한가요? 네, 뭐 사실 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방송하면 저희들하고 논평하는 거랑 뭐랑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있으면 고급 뭐 정보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표집계는 뭐 선관위원들만 할 텐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 저기 불허하는 거는 일단 맞아요. 왜냐하면 당원 자격이 책임 당원 자격이 안 돼요. 3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환길 씨가 들어가면은 또 말하자면 신스틸러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목받는 사람이 전환길. 그다음에 대표 선출이라든가 최고위원들 되신 분들이 예. 오히려 그 말하자면은 그 서브가 그러니까 보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 건 들어보내지 않은 거는 원칙상 선관위가 잘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오늘 결선 가느냐 마느냐잖아요. 뭐 제가 보기엔 뭐 결선 투표로 갈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 이 정도의 추세라면 나오기가 어려운데 예. 투표율도 보아하니 또 실제로 지난번보다 좀 낮아서 제가 44.39%. 그렇죠. 예. 지난번은 48%가 넘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런 과반 없이 결선으로 간다. 근데 지금 표집계가 왜 늦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들의 표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1인 4표거든요. 당원 하나가 네 번의 이제 표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청년 최고까지 그런 측면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관건은 찬탄이 한 명이라도 여기에 끼느냐 아니면 반탄 2명이 결선 가느냐. 오늘 핵심 과제는 그건데 전환길 씨가 지금 밖에서 그 중계하는 걸로 봐서는 예. 반탄 2명이 결선 가는 걸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네요. 네. 투표율이 이틀간 이제 했던 그 투표율이 역대 최저로 가장 낮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이른바 반대했던 반탄파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아이 나 투표 안 할래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 탄핵에 찬성했던 뭐 조경태, 안철수 그런 분들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맥락이 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나마 찬탄파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셨던 분들의 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좀 이뤄내가지고 어떤 반등의 기회를 좀 만들어냈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은 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첫 번째 날의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상식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서 투표를 했을까 예.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투표율이 저조해서 과거보다 조금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조직 투표,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투표층이 투표를 빨리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원, 강성 지지 당원들이 좀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종합을 하면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찬탄과 반탄의 대결에서 이 반탄의 후보들이 막강한 조직력과 어떤 그 득표를 조금 예. 더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2파전으로 유력하게 이제 결과가 흘러갈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과반을 차지한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네. 다음 이제 과반이 없어서 다음 주로 결선 투표로 갈지 이제 그렇게 아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전환기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공천을 받게 됩니까? 재보궐선거에 나가게 됩니까? 저는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되거나 장동혁 후보가 되거나. 근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 최근에 약간 좀 그 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약간 예. 좀 머쓱해진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리에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 받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설령 대표가 돼서 새로 윤리 구성해서 그걸 본다고 할 때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장동혁 후보가 됐을 경우 저는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경고조차도. 그러면서 근데 다음에 이제 그 있는 선거에 예. 내보낸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려고 하는 선거 맞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TK에서 벌어진 선거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TK가 그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 외에서 벌어진 선거일 텐데 거기에 전환기 씨를 내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패배를 자인하고 가자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필승 카드를 내보내니까 지금 다만 그때가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감이 한 50%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한동훈과 전환길이라는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의 양자 대결에서 예.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 보여주고요.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는 저는 어찌됐건 저는 전환길 씨와 약간의 거리 두기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 전대를 예. 끝으로 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 전환길 씨가 저는 약간 이제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번 전대에서는 확실하게 씬스틸러 역할인 건 분명한데 앞으로 이분과 함께 계속 간다?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찬탄 후보 중에 최고위원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과 그럼 대표가 또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정청래 대표 끝까지 안 만날 겁니까? 정청래 대표도 손을 예. 내밀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막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재정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의힘에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환기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후폭풍이라든지 파장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전환기 씨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가 분당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몫으로 여기 방송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분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도 분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기대가 섞인 건 아니죠? 아유 뭐 국민의힘 뭐 분당한다고 해서 예. 뭐 저희한테 득될 것도 없고 저희는 다만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정말로 바랍니다. 예. 이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면은 이게 좌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상식적인 당 대표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예. 바라고 있고요. 협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분당이 됐을 때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 이 양대 세력이 비등비등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분당되지 않고 둘이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말하자면 친한과 반한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지금 친한계의 세력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지금 찬탄과 반탄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찬탄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저렇게 힘을 못 쓰는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힘이 어떤 균형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나올 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을 해서 나가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총선 전에 다시 모이는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낫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가장 큰 가늠자가 될 것이 이 반탄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냐 장동혁 후보가 될 것이냐가 저는 큰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둘 다 메시지가 비슷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게 김문수 후보는 친한계도 다 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를 축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 구성원들은 장동혁과는 같은 당에서 정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예. 최근에 말했다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분당의 어떤 가능성은 김문수가 되느냐 장동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분당 가능성이 나오고 친한계 축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한계에서는 안 나간다, 분당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정아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친한계 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우린 나가야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박정아 의원은 아닙니까? 전혀. 저는 박지원 의원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박지원 의원님이 워낙 노련하잖아요. 일종의 더듬수 걸려야 예.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분열책. 분열책. 그렇게 말씀하신 친한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친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박정아 의원이 당분간은 이제 언론 방송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가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장동혁 후보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당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측근이었잖아요. 측근이었죠. 그리고 계엄 당일날도 함께 했고. 근데 왜 이제는 친한계를 축출하겠다라고 목에 이렇게 막 핏대 세우면서 왜 그 친한계를 저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건네들은 얘기가 그 탄핵에 이제 해법을 두고, 그러니까 계엄은 막았지만 그것까지는 오케이. 예. 탄핵을 좀 뒤로 미루고 좀 여러 가지 당을 좀 추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 그때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오고 갔나 봐요. 예. 그랬는데 한 전 대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자기 말을 안 들었다. 고집만 피워서 가서 장 의원이 몇 번 이렇게 건의도 하고 만났는데 예. 그때 뒤돌아서는 사진 하나가 많은 것을 또 상징한다고 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분당 가능성요. 저도 1도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친한계가 당을 뛰쳐나오려면요. 당이 출당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 몇 없어요. 예. 지금 친한계로 불리는 지역구 의원 몇이다 됩니까? 뭐 박정훈 의원,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 몇 명이고 나머지 전부 비례대표예요. 예. 근데 비례대표가 당을 떠나겠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당이 배려해서 출당을 시켜줘야 돼요. 예. 제명을 시켜주거나 출당을 시켜줘야 나가서 의원직을 유지해서 뭐 당을 만든지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만일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됐어요. 예. 출당시켜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거지. 그 스스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뒤집어 얘기하면 분당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는데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건 있어요. 분명히. 이번 최고위원 중에 분명히 그 개혁파, 쇄신파가 될 겁니다. 예. 그 많이 반탄파가 대표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러지 않으면 매일매일 봉숭아 확장이 될 겁니다. 예. 이거 회의 비공개해야 된다 그러고 아마 난리도 아닐 텐데 그걸 그렇다면 대표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정도의 갈등 조정 능력도 못 보여주면서 대표를 한다? 그럼 연말에 또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연말에 또 변수가 있어요. 특검 3개가 뭐 종료를 하든지 더 연장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겁니까? 그런 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축출해내고 뭐 선을 끊고 뭐 내부 총질러들 어떻게 한다지만 실제로 정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가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로서는 굉장히 서름이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결선에 가면 당연히 친한계 의원들은 누구를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밀을까? 너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뭐 혹여라도 김문수, 장동영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쇄신파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투표 포기, 또 참여하면 누굴 찍을 것인가인데 아무래도 덜 미운 놈을 찍으려고 그러겠죠.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예, 친한계가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뭐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좀 될 텐데 친한계 표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한 40% 넘는 정도의 포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는 포션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계파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유권자들은 예.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생각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뭐 내 표가 뭔가 유효표가 돼야지 투표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나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친한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더 표를 더 줄 것 같긴 하지만 예. 뭐 그렇게 큰 어떤 의미 있는 표는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한계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국민에게 관심, 시청자들에게 관심 가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오늘 과반이 없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선 투표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있으니까. 자, 이 한 3, 4일 되는 이 시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후보가 됐을 때 자신이 받게 될 정치적인 역경은 뭐 예상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짧은 3, 4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일 만일 결선 가잖아요. 예. 내일 TV 토론이 또 한 번 있어요. 결선 TV 토론이. 그러면 이제 만일 반탄파부 2명 올라간다. 김문수, 장동영 이른바 김장 대결이 전면적으로 한 번 더 있죠. 예. 그럼 이제 내일 그러면 수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자, 더 세질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더 세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그 기조를 보는 거죠.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결과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일 토론회를 보고 토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방향성과 서로의 예. 선명성들이 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보고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투표는 화요일 날이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한 전 대표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게 있어요. 근데 만일 근데 여기서 또 전제되는 게 하나가 반탄파범 2명이 또 올라가잖아요. 한 전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안철수 의원이 조경태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일화 안 했다고 정치적 책임을 묻긴 그래요. 근데 다만 가장 그래도 혁신과 쇄신에서 지분이 크다고 생각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사실 라방 정도 하고 호남 한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페북 통해서 단일화 뭐 혁신 연대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뭔가 본인이 나서서 이거 좀 혁신파 쇄신파들을 결집시키고 하는 그런 좀 카리스마 안 보였고 또 이번 전대에 가장 출마하지도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겠었어요?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과연 한 전 대표가 과거와 같은 위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 위기 상황 때 장수가 칼을 뽑지 않으면 언제 칼을 뽑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양자 토론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반탄 후보들이 올라갔을 때 예. 생각은 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수립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의 좀 책임론. 예. 거기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한 포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그 전대에 만약 오늘 과반이 없이 결선 간다 그러면은 결선에서 누가 될 거냐 이 선명성 경쟁과는 별도로 그럼 쇄신파에 대해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과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책임성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찬탄파가 실패를 한다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다고 예. 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도 타격이 있고 책임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초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대신에 출마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도왔어야죠. 예. 그런데 초반에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조경태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확실하게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조경태 후보가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화가 났다. 라는 또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조경태 후보 누가 보더라도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조경태 후보 뭐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예. 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설사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몸을 던져야죠. 예. 그래서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때문에 과거에 장동혁 의원과도 조금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히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머지 만약 결선이 된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잘 규합을 해서 질 때 지더라도 사실 적게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갖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지점 포인트는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장동혁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친윤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계엄날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까요? 사실 어찌 보면 만약 장동혁 후보가 만약 이번에 된다.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의 수혜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선거를 분석하면서 세 가지 원인이 이제 말하자면 반탄파 후보들의 입지를 더 구축시켜줬다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예. 그다음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구속됐죠. 이게 이제 외생 변수 중에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어요. 아니 우리를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혁신 쇄신하다 보면은 언제 이렇게 여당 공세에 우리가 맞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전환길 씨의 참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환길 씨 참전이 되면서 또 공고히 됐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외생 변수 세 가지에 약간 수혜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수혜자가 돼서 만일 제가 이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가 됐다고 쳐요. 대표가 됐는데 당장 지금 최고위원들은 또 결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 또 대통령을 면회가겠다고 했어요. 면회갈 수 있죠. 변호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회 갈 수 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알려지지 않고 면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면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고 더 중요한 거 12월 달 가면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예. 이제부터 그때 당은 지방 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 선거를 가면은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만 당에 표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전국 단위 선거고 전국에 후보를 내야 돼요. 수도권하고 경기에만 내는 후보들만 어마어마합니다. 예. 단체장 도의원들
공천받아 나간 사람들? 너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릴 거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산을 갈 거면 그때는 뗏목이 아니라 스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치인은요 어떤 식으로든 상황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하는 게 정치인이지 예. 일관성만 갖겠다 아니죠. 정치인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보다는 희의적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설령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스탠스를 조금 정치의 그런 어떤 그 뭐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예. 접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 심평 변호사가 전한 김건희 여사의 말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글을 올렸어요. 그 무한한 영광을 준다 해도 나는 계엄을 또 막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과 이게 절연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하고 좀 다르게 장동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잠깐 항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선언으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개표 결과 및 당선자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겠고요. 사무총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개표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개표 결과를 전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개표 결과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무대 위로 등단하시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0일 온라인 투표, 21일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75만 3,076명 중 당대표 선거는 33만 4,272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4.39%를 기록하였고 최고위원 선거는 2인 연기명 투표로 총 65만 3,641표가 집계되어서 투표율은 43.40%를 기록하였으며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 4,294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3.0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최고위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종합한 그 결과, 마지막으로 당선자 발표,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16만 479표, 우재준 후보 16만 3,815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49.66%, 환산 득표수 42,261표, 우재준 후보 50.34%, 환산 득표수 40,812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20만 740표, 우재준 후보 20만 4,627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목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우재준 후보가 됐고요. 이어서 다른 4명의 최고위원 후보도 지금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늦게 지금 전당대회 개표가 발표되고 있어서 저희가 속보로 뉴스파이터 시간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